문화의 수수께끼. 포틀레치. 호혜성의 파괴, 강자의 선물. 에스키모족은 채찍이 개를 만들듯 선물은 노예를 만든다는 격언을 통해 자만하고 관대한 척하는 선물 시혜자들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에스키모족이 두려워했던 것이 어김없이 실제로 발생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초의 선물 시혜자들은 여분이 노동에서 얻은 생산물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보답으로 또한 선물 시혜자들이 더 많은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혜자의 힘은 막강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호혜성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강압해 세금을 징수하고 창고나 궁전 속에 축적된 재화들을 분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강요하게 되었다. 물론 유별스러운 현대의 대인들이나 정치가들도 노예들을 항상 매질하는 것보다는 종종 노예들을 위해 대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노예들을 일하게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때때로 인정하기도 한다. 에스키모족이나 부시몬족, 세마이족처럼 사람들이 선물 시혜자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세 부족을 제외한 다른 부족들은 무엇 때문에 선물 시혜자들을 부강하고 세력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초장들이 그토록 거만해져서 자기들에게 영예를 가져다 준 바로 그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는가? 또 한 번 나는 이 모든 것에 대답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내가 몇 가지 견해만을 제시하는 것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호혜성 경제란 초과 생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 집단의 생존에 역효과를 주는 이러한 자연 조건에 우선적으로 적응하려는 교환 경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들은 서식지 내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자연적 공동체가 얼마만큼 생동력이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에스키모족이나 부시몬족, 세마이족과 같은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는 부족 가운데서 발견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냥꾼들이 어느 한 시기에 모든 노력을 집약해 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남획하게 되면 그들의 서식지 내의 식량 공급 능력은 영원히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리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부시몬족들은 일주일에 단 10에서 15시간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현대 산업 사회의 신화 가운데 하나를 무색하게 해버린다. 원시 사냥꾼이나 채집자들에게 노동조합 같은 것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들의 생태계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노동력을 투여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다. 소련 공산주의의 노동 영웅 스타 하노프와 같은 인물처럼 대축제를 약속하면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잉여노동을 강요할 자들은 부시몬족 사회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부시몬족 대인들이 자기 추종자들에게 1개월 동안만이라도 카오커족처럼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그들의 서식지 수마일 범위 안에 있는 사냥감들은 그 애가 다 가기 전에 그 부족은 굶주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시몬족 사회에서는 재분배 제도가 아닌 호혜적 교환 제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자신이 잡은 사냥물을 나누어 줄 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고 선심을 쓰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 즉 조용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냥꾼을 최고의 명예자로 생각한다. 서식지 내 사용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고 노동 집약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경쟁적 축제 개최나 다른 형태의 재분배 제도가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원초적인 경제 형태를 압도하게 된다. 전형적인 이런 재분배 제도는 농작물과 가축이 자연 식량 자원을 대신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경작이나 가축 사육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생산량은 더욱 증가한다. 여기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이상은 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분배 제도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재분배 제도는 명예욕과 지나친 야망을 품은 생산자와 사람들이 호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호혜적 교환 제도가 균형을 잃게 되자 그것은 선물 시혜로 변했다. 선물이 쌓이게 되자 선물 시혜자들은 명예와 답례품을 대가로 받게 되었다. 그러자 곧 재분배 제도가 호혜적 교환 제도보다도 널리 통용되었고 가장 교만하고 타산적인 선물 시혜자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돌아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기만하고 능욕했으며 마침내 부시몬족이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더 고된 일을 강요했다. 콰키우틀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적 축제 개최나 재분배 제도에 적합한 경쟁적 조건들은 비농업적 환경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북태평양 연안부족에서 매년 산란하기 위해 이동하는 연어, 다른 어족의 이동, 바다 포유동물의 서식 등은 농산물과의 생태학적 유비를 나타냈다. 연어나 캔들피쉬가 떼를 지어 무수히 많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게다가 원시적인 그물만 이용한다면 아무리 많이 남획해도 산란이동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이듬해에 공급되는 고기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호해제도나 재분배 제도 등 명예를 얻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모든 형태의 중요한 정치 제도가 각기 특수한 방식으로 명예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의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경쟁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려는 욕구가 또다시 대인의 신분 획득에서 근본 범위가 되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대인들은 서로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경쟁했다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 보유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명예와 권력이 돌아갔다.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면서도 가장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가 수여되었다. 자기들의 재산이 더 안전해지자 자본주의 상류계급은 무절제한 소비를 해 경쟁자들의 길을 꺾었다. 그들은 대저택을 짓고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상을 입었으며 가난한 대중에게 경멸적인 언어를 던졌다. 그동안 중하류층 계급은 아직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검소한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돌렸고, 그러나 산업 발달로 소비시장이 확대되자 중하류층 계급도 검소한 습관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절제하게 소비하는 모든 낭비 형태에 냉엄하게 저항했다. 광고와 매스미디어가 결탁해 중하류 계급을 현혹해 그들에게 저축을 그만두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파괴할 것을 권장했다. 점점 늘어나는 상품과 서비스를 써 없애라고 했다. 그래서 중하류 계급 내 신분 추구자 간에는 이런 돈을 가장 잘 쓰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재산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들로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절제한 소비 행위가 위험한 행위가 되어 최고의 명예는 다시 가장 많이 소유하지만 상류계급의 최고 명예 소유자들이 자기들 재산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자 흥청망청 소비하도록 가장 적게 과시하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중하류계급을 강요했던 압력도 사라지게 되었다. 중류계급의 젊은이들이 해진 청바지를 입고 무절제한 소비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문화혁명의 일종이기보다는 상류계급의 경향을 흉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호혜적 교환 제도가 경쟁적인 지위 추구의 형태로 해체됨으로써 늘어난 인구가 기존의 토지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에스키모족이나 부시몬족 같은 종족이 향유했던 물질적 복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에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인류가 기만당하고 착취당해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전 과정이 건강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의문에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러하다. 즉, 수많은 원시사회 사람은 노동을 덜어주는 새로운 생산기술이 실제 생활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산을 늘리려 하지 않았고 인구 밀도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원시인들의 운명은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재분배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해 특수계급화하자마자 종지부를 찍었다. 실제 모든 유형의 호혜적 교환 제도의 생활 양식을 따랐던 사냥꾼들과 채집자들은 생산량과 인구를 최대로 증가시켜 지배계급이 조직화한 더 크고 강력한 사회 때문에 무너져 흩어지거나 변방으로 쫓겨났다. 실제로 호혜적 교환 제도가 강력한 조직 사회로 대체될 수 있었던 것은 더 크고 인구가 더 많고 더 잘 조직된 사회에서는 무장투쟁을 통해 단순한 생활 양식의 사냥꾼과 채집자들을 폐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열심히 일하거나 패망하거나 둘 사이의 양자태기를 보여준 사례였다.
문화의 수수께끼 5장 포틀레츠의 마지막 소주제인 호혜성이 파괴, 강자의 선물을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노동을 덜어주는 생산 기술이 오히려 좋지 않음을 인식해 생산과 인구 밀도를 높이지 않아도 그중 한 명이라도 재분배 제도를 시작하면 종지부를 찍어 열심히 일하거나 해망하거나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한 명의 사람이 나비 효과를 몰고 오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뒤이어 나오는 6가지 장들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화에 관한 수수께끼 이해를 도와주는 내용들이 이어져 있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책의 내용이 무겁고 어렵다고 하여서 여기서 문화의 수수께끼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좀 더 가볍고 쉬운 내용을 담은 책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